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이 러시아가 침공할 가능성이 있는 우크라이나의 미국 대사관 직원을 대피시키고 직원 가족을 귀국시키고 동유럽의 군대 파병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와 엘리트 군인을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하는 등 유럽 국가들도 우크라이나 주변으로 군사 이동 중입니다. 러시아는 날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한 병력을 늘려갑니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방 세계의 대응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 정세는 초긴장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케이스가 미 전국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공화당 정치권과 교육계의 충돌이 강해 마스크 착용 여부에 관한 고소 케이스가 늘어갑니다. 연방 대법원이 하버드 대학 등의 어퍼머티브 액션을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소수인종에게는 양날의 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최고치는 박스뉴스 여론조사에서 나와서 얘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세금 보고가 시작됩니다. 1960년대에 소프트웨어를 쓰는 국세청에는 최악의 업무 기간이 되고 환불액을 기다리는 납세자에게는 전자 세금 보고가 추천됩니다. 주식시장은 3대 지수 모두 내림세입니다. 이자율 인상이 0.25%가 아니라 한 번에 0.5%로 가파를 가능성, 이 같은 불안감도 주식시장 하락의 주요 원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침 그 뉴스 보도하는 것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북한 문제, 북한을 우크라이나 그 사태보다 더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벌써 상황이 이처럼 진전되기 전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16일부터 며칠까지였죠. 오늘이 지금 24일인데 그 여론조사 결과는 아무튼 16일부터 며칠 동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시시각각 여러 가지가 변동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군사 배치 그리고 이제 또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이르를 가능성이 지금 많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의 군대를 더 보내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국방장관의 브리핑도 받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말인데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의 직원은 아니고 직원 가족들은 이제 비행기를 타라 했고 또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필수한 일이 아닌 사람들도 역시 이제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올 것을 권고했고 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만일의 사태에 러시아가 침공한다고 뭐 크게 신변적인 위협이 있다는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대사관 업무 자체가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분들도 가능하면은 민간 항공기를 타고 우크라이나 밖으로 나올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의 모습입니다.
대사관은 아직까지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스태프들은 줄어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미국에서 북한과의 여러 가지 그 핵 문제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 주한미군을 뭐 한국에서 주한미군 가족들이 보따리를 쌌어? 싸지 않았어?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그 위험도를 재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이 미국의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비난하고 있죠.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긴장감을 더 높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뭐 양쪽이죠. 그 국민의 안전과 여러 가지를 미리 조심한다는 뜻에서 그리고 러시아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 침공하려면 침공해. 우리도 다 준비하고 있어 하는 모습입니다. 유럽연합은 아직 머물고 있고 그러나 영국도 미국과 비슷한 그 우크라이나 주재 영국 대사관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만약에 한 명이라도 어제 국무장관이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한 명이라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침공이라고 본다라고 침략이라고 본다. 아주 가장 중요한 의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투기 지역 배치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 함대 흑해로 보내는 것, 군대와 장비 이동, 다른 유럽 지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가는 거죠. 뭐 미국은 주로 이제 루마니아나 폴란드 이런 데로 여러 가지를 보내고 미국의 유럽 사령관이 타드 월터스 장군인데 이 월터스 장군이 지금 유럽 동맹국과 여러 가지를 의논을 하고 있는데 지난 며칠 동안 계속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옵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 사령관이 역시 그 지역 군대 이동에는 당연히 권한이 있기 때문이죠. 영국이요. 2000기의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 우크라이나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엘리트 군인 30명도 우크라이나 군인에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곳으로 지금 갔고요. 지금 미국과 나토군은 해상 훈련을 시작을 했고 뭐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든지 항상 어떤 분야에서든지 최고를 얘기할 때 가장 최고도 질도 제일 좋고 이런 걸 얘기할 때 하이엔드라고 하죠. 그런데 역시 이 군사력에 있어서도 지금 하이엔드적인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뭐 어디서 함대가 오고 무슨 뭐 미사일 발사대가 가서 배치가 되고 하는 것이 뭐 해상 공습 능력 이런 것들을 러시아에 전부 보여준다는 건데 과시한다는 건데 파워를요, 군사 파워를 이게 또 전쟁의 억제력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동안에도 그쪽에 비가 아니라 눈이 많이 내렸는데 겨울이니까요, 동유럽 쪽에 나토가 이제 전투기도 보내고 막 뭔가 군 수송기 같은 것들이 다니고 하는 것들이 지금 텔레비전 화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덴마크요. F-16 전투기를 리투아니아에 배치를 했고 네덜란드는 F-35 전투기 불가리아에 배치했고 네덜란드는 지상군도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함대를 불가리아에 전투조종사와 함께 배치했고 프랑스군도 스탠바이입니다. 뭐 아무래도 프랑스군은 루마니아 쪽으로 가겠죠. 이 우크라이나 바로 아래 이쪽 지도로 볼 때는 서남 쪽으로 그쪽으로 보낼 텐데 그럼 푸틴은 어떻게 되는가? 10만 명 정도가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을 쫙 에워싸고 있는데 벨라루스 북쪽에 벨라루스까지 포함을 해서 싸고 있는데 날마다 푸틴의 군사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침공할 뜻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블라디미르 푸틴도. 그런데 날마다 점점 군사력은 강해지고 있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 국무장관과 러시아 외무장관의 이 긴장을 조금 줄여 보이기 위한 회담은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러시아가 군사 침공을 한다면 2차 대전 이후에는 가장 큰 어떤 군사력을 쓰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2차 대전이 언제였습니까? 그래서 지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영국에서는 만약에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정말 50-50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푸틴도 결정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대통령 세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주말에 이제 영국의 정보국에서 딱 그 누구 한 사람을 지적까지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정치인인 뭐 한 사람입니다. 뭐 이름까지 불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친러시아 당,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그 정치 조직도 있으니까 그 당, 소수이긴 하지만 그 당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방 트위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마치 자신이 러시아와도 거리가 있는 듯, 또 유럽과도 거리가 있는 듯, 서유럽과도 거리가 있는 듯 하면서 분열 책동하지 말아라 이런 그 표현을 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운명에 관심들도 없으면서 왜 우크라이나를 찢어놓고 있는가? 친유럽 정치인이다, 뭐 친러시아 정치인이다 하면서 하지 말아라.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운명을 정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크라이나 내부에는 분명히 친소라고도 할 수 있고 친러시아라고도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정치인 가운데서 이제 쫓겨나서 러시아로 피신해 있는 뭐 전 대통령 같은 사람들도 있고 푸틴은 그런 사람들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평생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다던가 그 같은 요구를 미국이나 무슨 유럽이 들어줄 까닭이 없고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그 꼭두각시 정부를 세운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과거에 함께 살기도 했으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그 분리주의자들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정보와 러시아의 자금 지원을 받고 또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받아서 싸우잖아요. 우크라이나 정부와. 그렇게 해서 뭐 지난 한 8년 동안의 전쟁에서 14,000명 정도가 숨졌는데 우크라이나 내부에 이러한 것들이 있고 최근에 분명하게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기우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침공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될 때 세계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유가 변동 완전히 또 다른 모든 그 팬데믹 이후에 그 이슈가 또 그쪽에 집중되고 여러 나라들이 또 돈을 거기에 부어야지 되고 그로 인해서 아주 그 돈을 버는 군사 그 물자를 만드는 그런 기업도 있을 테고 상황은 변수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딱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놓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는 이제 변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식이 이제 2월 4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열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블라디미르 푸틴도 뭐 개막식에 참석한다고 했고요.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베이징 올림픽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완전히 가려질 수도 있어.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러시아와 중국과의 그런 그 관계도 있는데 미국에 대적을 해야지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설마 시진핑에게 찬물을 뿌리겠어? 하지만 이 푸틴은 결국에는 러시아에게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는가 시점도 만약에 침공한다면 그것만을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는 게 되고요. 그리고는 우크라이나 그 선수단이 45명이 베이징 올림픽에 갑니다. 가는데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정부로부터 우크라이나 그 대표단은 가이드라인을 받고 있어요. 러시아 선수 가까이에 가지 말아라. 특히 러시아 기가 있을 때 굉장히 조심을 해라.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국가에서는 선전 도구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북한이나 이런 많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그렇잖아요. 뭐 누가 우리나라를 좋아해서 왔다 뭐 이런 형태로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뭐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어 러시아의 이런 형태로 그래서 절대로 그런 것에 이용당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또 그 지난번 그 썸머 올림픽 때 일본에서 우크라이나 주니어 선수죠. 뭐 동메달 받고 러시아 선수가 금메달 받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 선수가 이제 러시아 선수 허그하고 이런 장면이 스포츠에서 아름다운 장면으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선수가 우크라이나 선수가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미국,
유럽이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세계의 뭐 정치와 종교와 이념과 사상 상관없이 어떠한 그 올림픽 정신으로 함께 그 국가 구분 없이 뭉쳐야 되는 그런 최상의 장에서 최대의 적대 관계를 유지해라라는 가이드라인을 지금 우크라이나 그 선수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는 여기에 또 종교도 들어가거든요. 주말에 독일의 그 해군 중장, 그러니까 한 서열 굉장히 높죠. 두 번째 해군 중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왜 사임을 했냐면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인도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영어로 연설을 했고요. 뭐라고 연설했냐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존경심을 원한다. 이게 이제 전체주의 국가 지도자들 거의 비슷한 것이죠. 이 그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인정해라 하는 우리를 핵을 가진 국가로 인정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서방 세계 국가의 대통령과 똑같이 인정해라 하는 것처럼 푸틴도 존경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세계의 그 주요 국가로부터 그런 국가들이 자신에게 존경심을 표하기를 원하는데 이 독일의 해군 중장이 얘기하기를 영어로 연설을 했는데 뭐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존경이라는 게 존경심 표시하는 게 돈 드나? 돈 한 푼도 안 든다. 뭐 그가 원하는 존경심을 좀 표시해주면 어때? 그리고 부분적으로 또 블라디미르 푸틴이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을지도 몰라. probably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는 존경받을 자격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크림반도 봐라. 2014년도에 러시아로 합병이 돼버렸는데 우크라이나 땅이 그 맨 아래 끝에 있는 남쪽에 있는 땅이 바다에 접해 있는 이거 다시는 봐라. 돌아보면은 절대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크림반도는 그냥 러시아 거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독일은 우리 국가의 입장과는 다르다라고 하니까 이 해군 중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하면서 내 말이 굉장히 경솔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한 그 중요한 미팅에서 영어로 이 얘기를 한 데는 그 사람의 신앙이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독일이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는 게 이득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중국과 또 구태여 또 구분까지 했어요. 중국과 그 러시아를 비교를 해보자면 뭐 러시아가 훨씬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낫다라는 얘기죠. 중국은 공산당. 그런데 이 그 러시아는 그 러시아 정교회가 있지만 뭐 기독교의 거의 대부분이지만 당신 종교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7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러시아가 뭐 마르크스주의, 종교가 뭐 비과학적이다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종교를 갖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금 더 나중에 그 발전한 그런 그 고르바초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종교 자유를 허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의 기독교인이 70%가 넘고 그 밖에 뭐 무슬림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유대교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볼 땐 기독교가 이렇게 있는 뭐 러시아니까 이게 뭐 좀 나을 수도 있어. 뭐 이런 형태의 그렇게 해서 그 중국은 정말로 우리가 그래야 되지만 러시아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럴 필요가 있어. 뭐 존경심 좀 표시해 주지라는 말을 했다가 바로 사임하고 마는. 그러니까 이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여러 가지 그 침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밖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스포츠 업계에서 또 어떤 뭐 군의 누군가 또 누군가가 정보 관련자가 발언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치력이 지금 움직일 수도 있는 이 같은 상황이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미국이 그쪽에 군사력을 더 파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결과가 그 나올 것 같고 결정적으로 긴장 상태로 보면은 거의 최고조인 것 같거든요. 전쟁 이전에 거의 최고조. 뭐 북을 당당당당 울리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북이 둥둥둥둥 울리면은 출병이요 오잖아요. 그 출병이요 그 직전 단계까지는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세상에서는 이런 그 직전 단계는 또 출병이요라는 북 둥둥둥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역시 0%부터 100%까지 있는 그런 단계이기도 합니다.
너무 열심히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 기사 읽다가 부통령 후보였었죠, 공화당. 그러다가 광고 끝났는지 몰랐습니다. 네, 지금 그 오미크론이 세라 페일린 얘기부터 들려드릴까요? 세라 페일린이 뉴욕타임즈를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사가 있고 신문에는 에디토리얼 페이지가 있어서 이 에디토리얼 그 페이지는 사설 페이지는 그 신문사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고 일반 기사는 뭐 스트레이트 뉴스를 하는 건데 이 세라 페일린은 자신의 정치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에디토리얼 페이지를 고소해서 오늘 이제 그 배심원 선정이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세라 페일린이 워낙에 적극적인 사람이고 하니까 나는 배심원 선정 때부터 내가 그 법원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증언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딱 코비드-19 양성 반응이랍니다. 판사가 얘기하길 판사의 표현입니다. 당연히 세라 페일린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2월 3일로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보도를 해드리는가 마는가 하면서 제일 뒤에 항상 이제 just for in case로 여분으로 남겨두는 기사가 있죠. 그쪽 맨 끝에 이렇게 놔뒀었는데 지금 레이티스트를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세라 페일린이 양성 반응을 받아서 재판 자체가 이제 배심원 선정 재판 자체가 연기가 됐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케이스는 지난 주말에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방송을 할 때 지금 줄어들고는 있지만 뭐 지역적으로 아직도 줄어들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더 많이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플로리다 같은 데가 이제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과반수 훨씬 이상에서 케이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앞으로 몇 주일 또는 그 한 달 안에 관리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관리가 가능한 그냥 우리가 알 수 있어서 무슨 병인지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간다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시시피 병원 같은 경우 간호사 굉장히 부족하고 오늘 아침에 그 뉴욕타임스 보니까 가난한 나라는요 지금 간호사를 부자 나라에 잃어버리고 있답니다. 왜 잃어버리느냐? 가난한 나라에서 간호사들이 간호를 하는데 돈도 적게 받고 이렇게 열심히 팬데믹 기간에 일하고 있는데 부자 나라에서 이렇게 미국처럼 간호사가 부족하니까 우리나라에 오면은 당신 나라에서 돈 받는 것보다 훨씬 돈 많이 드릴게요. 그리고 영주권도 드릴게요. 하니까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간호사들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훨씬 많이 벌고 영주권도 준다고 하니까 귀가 솔깃하겠습니까? 뒤에 질문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런 슬픈 사연이 보도가 됐습니다. 봉급과 이민의 기회죠. 그리고 마스크 문제가 여전해서요. 버지니아주의 교육부가 주지사를 고소했습니다. 대학교 고등기관에서는 뭐 어차피 백신 접종을 뭐 90% 이상이 맞았기 때문에 주지사가 백신 접종 의무화하지 말아라 하니까 지난 주말 뭐 여러분들께 뉴스 전해드린 것처럼 뭐 이 대학 저 대학도 다 그것을 없앴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연방 그 판사도 이제 그 연방 공무원에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접종 의무화하는 것도 못하도록 하는 이런 그 판결이 나왔는데 그것도 판결이 소용없게 된 거예요. 거의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마스크 쪽으로 포커스가 옮겨가게 되죠. 자녀를 학교에 보내시는 분들, 어린아이들도 요즘 많이 코비드-19 거의 또 미국에서는 오미크론입니다. 지금은 99% 걸리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7개의 교육구 아마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페어팩스 카운티 그 공립학교 그 교육구를 포함해서입니다. 학생들이 한 17만 8천 명이 있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큰 교육구에 속하는 거죠. LA 카운티 교육구가 한 학생이 64만 명 되죠. 한 3분의 1은 되네요. 그런 그 7군데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구를 포함해서 7군데가 학교에 관한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버지니아 주법은 그 교육구는
보건에 있어서는 연방 보건 가이드라인을 따라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지사가 학교 안에서 마스크 쓰는 것 의무화 못하도록 하니까 이건 아니다. 아마 이 버지니아주에서 이러한 것들을 규정하고 연방정부 보건 가이드라인을 따라라라는 그런 주법을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이토록 이 버지니아주를 포함해서 모든 다른 주에서도 정치적으로 건강, 보건에 있어서도 이 완전히 전염병에서도 이 정도로 정치적으로 서로 그냥 대치할 것은 상상하지 못하고 연방정부가 어련히 알아서 국민들 안전을 위할 것인가 하고 정했겠죠. 이 주법 자체가 연방 규정을 따르라고 했으니까요. 교육부가. 그런 것을 이유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지사는 이건 마스크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 그 학교에서 뭐 마스크 쓰는 것 의무화하는 거 마스크에 관한 문제가 아니지. 이건 부모의 권한에 관한 것이다. 이게 주지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지니아 대법원, 주 대법원이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13명의 부모도 주지사를 고소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교육부와. 그에 비해서 이제 미시건주 교육부는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한 뒤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월 18일까지 적어도 일단 해본다는 겁니다. 학생, 스텝 전부 수업 시간에는 마스크를 쓰고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애프터스쿨 여러 가지 뭐 스포츠 이벤트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데는 highly recommend 하는 것. 강하게 마스크 쓰는 것을 추천하는 그런 건데 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쭉 여론을 조사를 했더니 58%가 그렇게 하기로 해서 오늘부터 지금까지는 리모트로 그 교육을 받았는데 미시건주의 뭐 전체 주가 전체 그런 건 아니고 미시건주의 베럴 크릭 지역 라는 곳에서 이제 보니까 약간 이쪽 동쪽은 아니고 서쪽인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 리모트로 교육을 시키다가 오늘부터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가는데 그렇게 커뮤니티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 보니까 이제 규제를 없애기 시작하잖아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까지도 없애고 하는데 이제는 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없고 독감처럼 이 코비드 19을 대한다 하는 것으로 영국은 가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 영국보다 지금 몇 주일씩 늦잖아요. 그러니까 maybe 이제 미국도 2월 달 지나고 나서 어떠한 일들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야, 지금 많이 내려가네요. 2.91% 거의 1000% 999포인트 다우지수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33,200대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그 공립대학교 가운데서 굉장히 그 높은 점수를 받는 그 노스캐롤라이나주 대학교잖아요. 이 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어퍼머티브 액션을 그 입학 사정 그 조건에 넣느냐 넣지 않느냐 여러 가지 뭐 인종 간의 뭐 등등 뭐 다양성을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심의를 한다고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2000 몇 년도였었죠? 2003년도였던가요? 2003년 맞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입학 사정에 대학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그 입학 사정 요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게 미시건 대학교의 경우 그때 이제 백인 여성이 뭐 내가 이제 그 소수 인종 때문에 차별당했다고 소송한 그 유명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3년도와 지금은 다르죠. 지금 이것을 할 때는 그 브렉 캐버나우라든가 에미 코니 베럿이라는 아주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연방 대법원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한국 분들도 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대학교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인종에 비해서 공부도 훨씬 잘하는데 아니 그 점수도 훨씬 좋은데 어퍼머티브 액션 뭐 인종의 다양화 학교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떨어졌어라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목이 되는데 고소를 한 그런 그 고소 그룹도 보수 비영리 그 학생과 또 이제 뭐 부모님들도 있고 하는 Student for 그 fair admission 공정한 입학 뭐 이런 그런 그 이제 기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2만 명 정도의 학생과 부모가 가입돼 있는데 아시안들에게 차별이 된다. 공부 잘하는데 스코어 좋은데 이거 우리 억울해라고 얘기를 하죠.
하급 법원에서는 지금까지 고등법원에서 연방대법원에서 지난번에 그 어퍼머티브 액션을 허용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고 학교에서는 이거 차별이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면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에 연방대법원이 이것을 심의해주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미 한 번 내린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소를 한 그룹이 그렇게 해서 늘 에이시안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가 그것도 이제 뭐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야 누구는 손해 보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이득 보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겠죠. 그 학생이 어느 지역에 뭐 어느 학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다른 소수 인종은 없어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없고 뭐 라티노도 없고 유일하게 예를 들어 백인 학생과 뭐 에이시안 학생들과의 이런 그 사이에서의 입학 사정이다 하면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학생이 어플라이한 학교가 다른 소수 인종 한국 학생보다 점수가 낮은 학생들도 있는데 한국 학생들만 점수가 너무 높으니까 중국 학생들도 다른 인종들도 좀 섞어야 되겠어. 학교가 이렇게 어퍼머티브 액션을 사용하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대학교에서 입학할 때 어퍼머티브 액션을 쓸 수 없다라고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회의 모든 요소에서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려는 데는 꼭 대학교 입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수인종에 대한 다양성.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어떠한 특혜를 준다라는 것보다는 어퍼머티브 액션의 처음의 목표 자체는 특혜를 준다는 것보다는 그 소수인종이 소수인종이기 때문에 다른 인종에 대해서 차별받지 못하도록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학생들이 이 대학교에서의 입학 사정에 대해서는 워낙에 학과목 점수가 높으니까 우리가 손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모든 분야에 이어진다면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무슨 뭐 예를 들어 스몰 비즈니스 하다가 중간 정도의 회사로 컸는데 이게 그 다양성 어퍼머티브 액션 비슷한 것 때문에 뭐 입찰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모든 것에 다 작용되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이어집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다우지수 지금 드디어 1085포인트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굉장히 많이 내려갑니다. 지금 626.33포인트, S&P 500 지수 167.25포인트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현재 이유는 기업의 이윤 발표가 지금 계속 있고 있는데 그게 예상만큼 좋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자율이죠. 이자율에 대해서는 내일과 모레 공개시장위원회 있고 이제 수요일쯤 어떠한 그 제롬 파웰 의장이 발표가 있겠지만 기업의 경우는 그 S&P 500 그 회사의 74%는 예상 수익을 넘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중요한 회사들이 그렇지 않은 거죠.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 넷플릭스 같은 회사도 그 서브스크라이버 같은 숫자가 굉장히 예상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주식값 내려가고 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도 상당히 지금 내려갔습니다. 24시간 만에 뭐 돈으로 따지면 1,300억 달러 정도가 잃어버려져서 비트코인이 뭐 지금 3만 대거든요, 다시. 그리고 그 이더도 비트코인이 24시간 만에 4%가 내려가서 33,755였는데 지금 또 변동이 있을 겁니다. 이더는 7% 내려가서 2,239달러인데 암호화폐는 뭐 7월 이후에 지금 최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적어도 3번 올해 이자율을 올린다. 그런데 이자율을 보통 전통적으로 한 번 올릴 때 0.25%포인트씩 올리죠. 그런데 이번에는 0.5%로 한 번에 확 뛰어 올리는 것 아니야? 뭐 횟수도 3번 이상이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는 또 그 연방정부의 채권을 그 연준에서 사들이는 것도 3월 말까지는 사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더 빨리 그만두는 것 아니야?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막 물가 같은 것이 너무 올라가고 하니까 돈 빌리기 쉽고 이자율 싸고 해서 뭐 집값 같은 것 막 사려는 사람 많고 집은 없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그런 데서도 진정시키고 집값이 워낙에 물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식료품이나 가솔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과 기업의 이윤 이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또 주식시장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주식 관계자들께서는 한국 분들은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하시는 것도 있고 메인스트리트과 일반 그리고 그 주식시장 그 월스트리트에 뭐 같이 가는 것이 있지만 또 전혀 지금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과거만큼 연결되는 게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식시장이 출렁출렁 흔들리면은 그게 뭐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것을 흔들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좀 낮춰보겠다 하는 뜻도 연준에는 지금 있는 것 같고요. 이와 연관해서 코비드도 코비드지만 경제도 문제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바이든 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내려가는 게 사실입니다. AP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43% 반올림에서 그 정도 지지가 나왔는데 이번에 최근 조사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지지한다가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47%, 지지 안 한다가 52%인데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어디서 나왔냐면 팍스뉴스의 여론조사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팍스가 그 어피니언 리더들의 그 어피니언의 출렁거림은 굉장히 심각하지만 여론조사는 또 그리고 바이든 그 대통령의 공격은 완전히 정말 속사포를 쏘아내는 것과 같은 다방면에서의 그 전방위 공격이지만 이상하리만침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여론조사 기구 또 어떤 언론 매체보다 팍스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가장 후한 그런 여론 결과를 내놉니다. 그런데 이제 그 네이실버 같은 그런 그 538 그 여론조사를 하는 그곳을 만든 네이실버 씨가 굉장히 이 분야에서 좀 그 판단이 맞다 하고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팍스의 여론조사 그 결과는 A 학점을 줍니다. 그렇게 될 때는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가 다른 어떤 여론조사 기구보다 바이든 그 현 대통령이 가장 높은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팍스는 어떻게 보도를 했는가? 이제 같은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그래도 60%의 유권자는 만약에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바이든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을 맨 앞에 올려서 많이 하고 이제 요런 것은 그 전체적인 지지율은 그 47%다는 딱 한 줄 올리고 뭐 그러고 또 설명하는 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취임하고 1년 뒤의 포지션과 거의 같았는데 거의 같지는 않습니다. 2% 차이면 큰 차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에 한 45%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아무튼 팍스가 다른 매체보다는 좋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햇살과 무지개는 아닌 거죠. 지금 현재에 이렇게 그의 재선을 바란다 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 어떤 포인트보다도 재선을 원치 않아요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이 문제 자체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이런 것 때문인데 과연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물가 인상이 다 바이든 대통령만의 그 죄인가? 여기에 대해서 레리 서머스 같은 민주당이죠. 그런 사람들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워낙에 모든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싼 나라 물건 만들어지는 나라에서 수입해다 쓰는데 그 수입하는 나라에서 공급도 안 되고 또 공급망에도 이런 차질이 있으니까 그렇고 또 코비드로 직원들도 모자라고 하니까 이런저런 수요는 또 늘었어요. 코비드 시대에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수요가 늘었는데 그 수요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니까 물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다. 영국과 캐나다도 30년 이후에 30년 만에 최고의 물가 상승률, 미국은 뭐 40년 만에 최고의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지만 영국과 캐나다보다 아마 미국이 생활 필수품을 수입하는 그 비율이 훨씬 높을 겁니다. 한국도 지금 당연히 물가 상승 있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저는 올해는 좀 세금 보고를 빨리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밀린다고 해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역사상 최악의 세금 보고 시즌이 IRS 국세청으로는 될 수도 있답니다. 특히 이제 리펀드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IRS 국세청의 예산이 2010년부터 당시에 이제 오바마 시대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20%가 줄어들었고 납세자는 그 사이에 19% 거의 비슷한 그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960년대의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요즘은 뭐 거의 그 CPA 사무실에서도 그 e-파일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에는 그 스캔 테크놀로지가 없답니다. 쫙 읽어보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봉투를 뜯어서 열어보고 다 여러분들께서 적은 그 숫자를 손으로 다 기입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지난해에 2억 8,200만 건의 문의가 있었는데 한 10분의 1 정도만 답변을 해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IRS에서도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빨리 세금 보고하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하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미국에서 피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세금이고 하나는 인간이 죽음이잖아요. 강대양 선생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방송도 만드셨고요. 그 미국의 그 인권연맹 한국인권문제연구소였죠. 서부지부의 회장도 지내셨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굉장히 후원을 하셨고 아드님은 퓰리처상을 2번 받은 강영원 씨고 그리고 그의 어머님 모친이신 강행옥 여사가 북한에 있는 아들을 방문하려 가려고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북한에 있는 그 고위 아드님이 미국에 와서 그 어머님 돌아가시고 장례식에 참여했잖아요. 역사가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강대양 선생님께서 내일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전화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아드님 강영원 씨 703-906-7587 703-906-7587 서로 인사는 하고 지내고 보내고 하는 게 이런 시대에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일 어딘가요? 교회 성삼 한인 천주교회에서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703-906-7587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